방금 소개받은 햇살 가득 어울림 행복학교장 송경애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번에 시흥시에서 시흥 시민들이 밝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 차서 잘 어울려서 행복하라는 의미로 햇살 가득 어울린 행복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행복학교, 어울림 행복학교는 독거노인의 그 건강 파트너, 그 다음에 햇살 활동과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건강공동체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보면 사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말 중에는 백수가 과로사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도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바쁘고, 또 애기들이 바쁘지 않을 것 같아도 애기들도 기저귀만 떼고 나면 어린이집 가고 어디 가고 아주 바쁜 상황입니다. 이런 바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행복 가득 어울림 행복학교를 나오시는 게, 우리가 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활동을 하시면 월급을 드릴 것도 아니고 선물을 드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다가 또 이번 그 시흥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역량을 채워서 그런 그 건강 활동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그 배려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제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최근 그 평균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은 그 사회 문제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독거노인의 증가가 굉장히 많다는 거, 20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되어져 있고요. 또 노인 인구의 그 67.5%가 자녀하고 따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노인인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노인이 되신 많은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자녀만 잘 길러놓으면 그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길러놓으면 노후는 자녀들이 책임을 져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의 의식도 여러분들이 정말 젊었을 때 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에 또 잘 적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전체 가구 중에서 또 독거 가구 얼마나 되는가? 노인 독거 가구가요 23%입니다. 그러면 4집 중에서 한 집은 거의 그냥 노인 혼자 사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효자 효녀보다는 따뜻한 이웃 사촌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독거 노인이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굉장히 외롭죠.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거나 말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의 96% 정도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은 가족이 동거하고 있는 노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그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어렵고, 이런 노인들이 아프면 혼자 앓다가 응급 상황이 되어도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고독사, 혼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있다가 발견이 된다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많이 그 뉴스에서 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 가득 어울린 행복학교의 목적은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그 건강 공동체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따뜻한 이웃이 되는 그 건강 활동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그 교육을 마치면 소외받고 있는 그 독거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흥 아카데미 햇살 활동가 교육은 소외된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그런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주민주도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관주도의 사업을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그 공유하고 그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이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그 자원봉사 활동이 요즘 새로운 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햇살 가득 어울린 행복학교에서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고 노인 체험 실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준비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는 교장으로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여러 그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 햇살 가득 따뜻한 마음을 실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시정에도 이러한 교육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흥시장님, 시흥시 보건소장님, 그리고 박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시흥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이 이번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8강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오늘은 이제 그 성공적인 노화. 근데 성공적인 노화는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공적으로 잘 늙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첫 강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활동가가 되실 텐데 건강활동가의 역할, 또 노년기에 만성질환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치매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연령이 좀 다양하지만 젊으신 분부터 또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까지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요. 그 노인의 생애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상담을 하고 또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줄 것인가, 또 노년기의 그 우울증 예방, 또 노년기의 행복한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다음에 건강공동체 여러분들께서 리더십을 어떻게 잘 그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리더십이라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힘있고 그런 사람이 앞에서 한마디 하면 전부 다 꼼짝 못하고 다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 수평적인 관계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리더십을 마지막으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그 건강 활동가로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전체 강의 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그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서 강의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공적 노화. 이거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누구나 다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데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늙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선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일출일까요? 일몰일까요? 예. 예. 그쵸? 예. 근데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일출인가 일몰인가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일몰이 이 주변에 이 바다하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일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해가 떠오를 때만 바다가 이쁘게 있다가 조금만 올라가고 나면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게 새로 태어날 때가 좋고 어릴 때가 좋은 것 같지만요.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 그 해가 질 이런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중에 보면 노인은 수동적이고 뭐 건강하지도 않고 어렵고 추하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늙어간다는 거 우리가 완성을 통해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노화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또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길을 가고 있죠.
이런 모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혼자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만 하니까 집중할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빨리는 갈 수 있겠지만 가다 보면 쉽게 지치고 외롭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가고 있는 이런 길을 좀 더 편안하고 쉽고 외롭지 않게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저 끝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제 끝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가는 길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종교관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는 그 인생에서 그 4가지 고통, 사고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것을 인생의 4가지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로병사를 겪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만리장성을 쌓은 그 진시황, 이런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어도 생로병사의 길을 다 가게 됐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가는 모든 생명 있는 자연계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그러면 생로병사를 더 이상 우리가 고통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완덕을 통해서 가는 기쁨으로 봐야 될 건가. 우리가 모든 그 자연계에서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또 기쁘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똑같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데 누구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힘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당연히 누구나 가는 이 길, 귀한 가는데 좀 훨씬 더 긍정적으로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쁠 희자죠.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젊었을 때 보면은 50대만 돼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어머 세상에, 금방 초순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 말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한 해가 가고 뭐 해갖고 나이가 정말 그냥 고속도로에서 고속 질주하는 차처럼 그렇게 빨리 이렇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이에요.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보니까 노인이라는 게, 옛날에 제 할아버지가 68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68세면 청춘이에요. 그렇죠?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연세가 높은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리기도 했고 또 그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제는 그 친구들이랑 어디 그 강원도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콘도에서 조그만 아이가, 저희 친구들이 전부 다 나름 다들 뭐 자기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각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꼬마가 들어오더니 아유 할머니들이 다 많이 탔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다음부터는 이모라고 불러 이렇게 했지만 그래요. 그래서 또 뭐 제 친구들도 이렇게 할머니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주 손녀를 본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손주 손녀는 너무 이뻐서 할머니라고 손주 손녀는 있는 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건 너무너무 싫대요. 그리고 특히 손주들이 사람들 있는 데서 자기를 할머니하고 부르는 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몇 세만 돼도 굉장히 나이가 많고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달라졌죠. 근데 우리가 보면 노인 하면은 노인의 정의를 그럼 누가 65세라고 했을까? 그러면 64세까지는 노인 아니고 딱 65세가 돼야 노인인가 해서 보니까 그 통일 독일 제국을 만든 비스마르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처혈 정치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노인복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189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한 20, 30년 전이죠. 그때 이미 노인을 65세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65세는 지금 45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다 노인이 65세가 됐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보장법이 있어요. 사회보장법에서는 젊었을 때 국민연금처럼 돈을 이제 월급에서 떼서 내고 나면 나중에 늙어서 돈을 타는 거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줄 건가 해서 봤더니 65세부터 주자 해서 1935년에 그렇게 해서 사회보장기금을 받을 연령을 65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서는 1935년도에 노인을 65세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것이 198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65세가 노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노인들 단체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한노인회예요. 거기는 60세가 회원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에 바뀌었어요. 60세로 하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세를 대한노인회 회원 자격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다가 보니까 65세를 기준으로 그 노령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지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노령연금을 타는 건 65세 주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나를 노인이라 하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인의 정의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를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때 보면 남자 평균 연령이 58.6세였어요. 여자 평균 연령이 65.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회갑잔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남자들은 60세를 못 살았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자는 77.2세, 여자는 84.0세. 2011년에는 남자가 77.6세, 여자가 84.4세. 이렇게 하니까 근 그 40년 동안에 남자 수명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을까요? 약 20년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노인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면서 죽은 사람, 뭐 아기 때 아파서 죽은 경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뭐 20대, 30대 죽은 사람 다 합쳤을 때 수명이에요. 근데 이제 말고 기대 여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봤을 때 지금 나이가 65세인 사람은 65세인 남자가 더 살 수 있는 것이 17.4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여자는 지금 만약에 65세라면 21.9세를 더 살 수 있죠. 만약에 지금 80세면 남자는 7.6세, 그러니까 87.6세를 살게 되는 거죠. 지금 80세인 여자는 9.9세, 그러니까 99.9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요, 98년도에 그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갈 때는 나 간 사이에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낙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누가 대소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맏며느리는 아니어서 부모님 모시는데 조금 일을 덜 했습니다. 근데도 너무나 저희 그 동서한테 미안해서 노인 낙상에 대해서 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노인 낙상에 대한 연구가 몇 편 불과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노인 낙상이라든가 노인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어머님부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01세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100세 시대라는 것을 정말 실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친정 부모님을 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님은 지난 한 6개월 전에 돌아가셨고요. 친정 어머님도 지금 89세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100세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늘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의 기준이 65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1890년대에 노인을 65세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2015년이 돼서도 그대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작년에 대한노인회에서는 뭐 70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또 그 대한노인회에서 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성장 과정이 다르듯이 그 노화의 정도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봤을 때 뭐 70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80인 경우도 있고요. 또 70세처럼 보이지만 60세인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건강 상태나 신체적 기능이 또 연령하고 반드시 또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 보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노인의 그 기준이 뭐 70이나 75세나 더 올라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인지 변화. 그럼 노인들은 노인을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한번 보면은요. 2004년 하고 2014년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 자료가 뭐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년 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노인들 자체도 노인이 그 70세가 넘었을 때 70 내지 74세 정도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 정도가 47.2%가 70세가 넘어야지 노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2014년에는 70 내지 74세가 46.7%지만 대신 뭐예요? 여기는 75세 넘어서 80세 넘어서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50%를 조금 넘겼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은 70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예요? 75세는 돼야지 노인이다. 16.3%. 그다음에 80이 넘어야지 노인이다. 15.3%.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30%가 넘죠. 약 80% 정도가 70이 넘어야지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화, 이것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80년도, 지금부터 35년 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의 인구가 15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7%밖에 안 됐죠. 2005년 되니까 438만 명. 그래서 이것은 전체 인구의 9.1%였어요. 전체 인구의 노인 비율이 9%가 넘으면 노령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9년이 되니까 731만 명이고 약 14.4%였습니다. 이것은 노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속도, 이것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고령화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데가 이 고령사에서 초고령사에 가는 것이 40년, 초고령사에는 노인이 2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령화사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가 11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고,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나 정책 이런 것들이 100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72년이고요. 독일은 40년, 일본 24년. 일본이 제일 그 노인이 많고 지금 그렇게 노인 비율이 많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24년이었어요. 우리나라는 19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든지 하나 그 시동만 한번 걸리면은 끝까지 끝을 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집에 애들이 보통 5명이었어요.
5남매 이 정도는 보통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낳았는데 또 애들이 죽어가지고 5남매만 남아있는 거지, 낳는 걸로 보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죠? 한 명도 잘 안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과거에는 애를 낳지 말라 하는 것을 이렇게 계몽하러 다녔는데, 지금 애를 낳으라고 이제 권장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아무리 애 낳으면 뭐 돈 주고 뭐 한다 그래도 안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다가 보니까 2004년만 해도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데 젊은 사람이 8.2명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30년, 앞으로 15년 후가 되면 젊은 사람 2.8명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 부양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굉장히 좀 힘든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65세가 넘어도 과거와는 다른 노인이고 신체적, 정신적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65세 넘었다 노인이라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원봉사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활발한 노년 생활을 지낸다면 그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후손들한테 좀 짐이 되는 것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일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은 과거는 이게 경로우대석이잖아요. 이게 일반석인데요. 애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경로우대석에 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노인들이 대부분 경로석.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 애들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걔들이 앞으로 우리 세대를 위해서 세금을 내어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크도록, 그리고 잘 교육받고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전부 다 지켜주고 애써주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 여기에서 가능한 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활동적으로 잘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인구가 아까 그 평균 수명이나 그 다음에 기대 여명을 말씀드렸는데,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 199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 전에 94년이라 그래봤자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 70세 이상 노인 비율, 60세 이상 노인, 60세 이상이 41.5%예요. 근데 2014년이 되면 60세 이상 31.9%예요. 그러면서 뭐죠? 점점 70대, 80대, 뭐 90 이런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구성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수준을 보면은요, 과거에는 어르신 하면은 글자 모르시는 어르신도 많고 초등학교만 나오신 어르신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이제 베이비 붐 세대 하면은 1950년대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분들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노인으로 막 나오고 계세요. 초기 노인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교육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과거처럼 무학의 비율 20년 전에는 65.4%인데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죠. 지금은 초등학교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중고등학교, 대학 졸업생 수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도 우리가 과거의 노인이 아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구 형태는 또 어떤가 보면은 지금 혼자 사는 노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거 노인이 23%라고. 그쵸? 그래서 23%예요. 독거 노인이. 그런데 보면은 그 10년 전에는 20.6%, 94년에는 20년 전에는 13.6%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독거 노인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전체 자녀하고 같이 사는 비율보다 어디 노인 부부만 사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노인 부부만 같이 사는 비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녀하고 같이 살거나 독거로 살거나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가구의 비율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 있는 것이 노인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혼자 사는 비율이 점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거 노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봉사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이런 그 고령 가구의 추이를 보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그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요즘 이제 흡연, 담배 피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돈도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어디 피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는 전부 다 그 어디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피웠는데 요즘 베란다도 위층 아래층에서 항의를 해서 못 피웁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서 피우면 그것도 이제 또 피지 말라고 다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5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저쪽 밖에 떨어진 데서 담배를 피고 또 들어갑니다. 근데 날씨가 맨날 좋은 게 아니에요. 춥고 덥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런데도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연 비율도 많이 줄어드는데요. 그 10년 전에 비해서 그 어르신들의 흡연율이 이렇게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음주도 좀 떨어졌고요. 운동은 훨씬 더 거의 2배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도 어르신의 83.8%가 건강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되는 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오죠. 뭐 지금 무슨 검사를 받으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예. 정기 검사.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이 실천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능 및 신체 상태는 어떤가 보면은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팔을 올리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걷는데 뭐 아파가지고 좀 걷기가 어렵다. 또는 귀가 잘 안 들린다. 또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분이 18.2%예요. 인지 기능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과거 일은 굉장히 또렷합니다. 6.25 때 피난을 갈 때 그때 누구랑 해가지고 옷을 멀리 벗고 가다 보니까 무슨 꽃이 굉장히 이쁘게 피었고 가다가 어떤 집에서 뭘 얻어먹었는데 뭐 있고 아주 그냥 바로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밥 반찬이 뭔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이 30% 이상 떨어지죠. 시력이 잘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씹는데 어려워. 왜? 그 과거에는 다 뭐 회갑 전에 돌아가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치아가 조금 빠져도 그냥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치아를 가지고 내가 8, 90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빠지게 되면 먹기도 어렵고 또 의치를 하게 됩니다. 틀니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하다가 보면 또 잇몸이 또 쭈그러들어가지고 또 어렵고 이래서 식사하기가 어렵고 또 맛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반 이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걷기가 어려서 걷는데도 이렇게 좀 불안정하게 걷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찐 것이 문제인 경우가 62.2%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능 상태나 그 신체 상태에 문제가 있는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독거 노인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노인의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연령별로 보면 신체 기능에 뭐가 문제인가 연령별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그 80세 이상 여기가 괜찮은 거, 조금 문제 있는 거, 많이 문제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 신체적인 기능이나 기능 장애가 있는 비율이 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어떤가 하면은 사실은 뭐 그 60, 70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70대 초반까지는. 근데 이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85세 이상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를 보면 노인이라고 해서 맨날 다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의 2배 정도가 질병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질병을 갖고 있는데 노인들은 주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가 하면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한 87%입니다. 이 만성 질환은 크게 두 가지죠. 젊어서 있던 병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겠어요? 당뇨, 그렇죠. 고혈압, 또 어떤 것들이겠어요? 관절염, 예, 뭐 폐질환, 뭐 암이 있거나 간이 나쁘거나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병이 나이가 들어도 그냥 그대로 쭉 간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긴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을까요? 치매, 노화. 그쵸. 아유, 그냥 바로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예.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난 잘 들리지 않는 거, 또 백내장, 또 치매, 그 다음에 노안,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 101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인지 기능은 떨어지고 그러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요양원에는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왜 101세까지 사실 수 있는가 제가 봤어요. 봤더니 저희 어머님은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은 우리가 100세 노인이라고 합니다. 100세 노인의 질병 발병률을 보면 당뇨가 있는 분이 1%도 안 돼요. 또 고혈압 있는 분이 5%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만성병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고혈압이 없어요. 당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심장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으신 건 이제 연세 아까 보셨죠? 85세 넘으면 인지기능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좀 오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을 많이 쓰시니까 이제 관절 때문에 80대 때 수술을 한번 했어요. 관절. 그때는 관절 수술하고 나면 뭐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 관절로 잘 쓰시겠지 했는데 또 다르면은 바꿔드려야 되는데 90 넘어가지고는 또 바꿔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기능 장애가 있는 거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100세 노인 결국은 이제 당뇨, 고혈압 사실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관리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노인들에게 또 많은 것이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원인이 뭐가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암이 1위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한테도 암 검진을 받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연락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이나 사회활동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를 한번 보죠. 그러면 TV 시청이 82.4%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TV가 없었더라면 어르신들의 삶이 어땠을까? 저는 어렸을 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을 하면 그때는 그 할머니 때는 우리가 집에 TV가 없었어요. TV가 한 동네에 몇 대 안 되고 막 그렇게 있을 때여서 우리 집에는 TV가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주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고무줄 묶어가지고 건전지 큰 거 달아갖고 했는데 어떤 때 잘 안 들리면 툭툭툭툭 치면은 이제 조금 더 잘 들리고 이런 걸 해서 연속극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 TV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옛날 그 할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야, 우리 할머니 살아계셨더라면 이 드라마를 얼마나 재밌게 보셨을까. 봤더니 TV를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여행 가시는 분이 약 30%.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뽑힌 거죠. 학습활동 참가율 13.7%.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단체 참가율을 보면 친목단체, 뭐 개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그 동네에서 동갑내기들끼리 모임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뭐 예컨대 시흥 아카데미를 오셨어요. 그러면 시흥 아카데미 동창생들끼리 또 짜가지고 또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경로당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호회 뭐 등산을 한다거나 또 뭐 아까 봤죠. 정원 가꾸는 데를 간다든가 뭐 이런 동호회 활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회단체 활동은 뭐 0.5% 거의 미미하게 안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하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어떤 활동을 좀 늘리면 좋을까요? 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TV 시청해야죠. 그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도 봐야 되고 또 뭐 드라마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으로 너무나 많이 쏠리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좀 그 균형을 이루되 이런 학습활동 참가율이나 이런 것들 뭐 동호회 이런 활동을 많이 하거나 친목단체 어쨌든 단체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연도별로 보니까요. 2008년, 2010년, 2012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어때요? 수면이 적절하게 잘 잔다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2년 간격인데. 그런데 규칙적 운동은 점점 더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만 잘하는 것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다 똑같은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2년 4년 뭐 이렇게 시간이 갔기 때문에 보면 어때요? 나이가 늘어날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수면의 질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가면서 조금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면은 어디에 대한 만족도 제일 크냐면은요. 그래도 내 새끼가 최고지 해서 이제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약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우나 고우나 그 긴 길을 같이 가는 배우자가 비슷하게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한 70%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지역사회, 시흥 아카데미, 시흥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이나 여가생활,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건강에 대한 만족도, 제일 그 노인의 만족도 중에서 떨어지는 것이 경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적인 그 수입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녀하고 같이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 다 나하고 살고 싶어 하겠지 하는데 그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점점 자녀들도 안 원하지만요. 노인도 싫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따로 살 수만 있다면 난 따로 살고 싶다라는 비율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제 장남이 최고지 딸은 뭐해 아들만 있어야지 했는데 어느새 그런 것들이 달라졌는지 죽음 관련 준비나 태도를 보면 재산은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뭐 나한테 와가지고 자주 뭐 와서 그냥 립 서비스하고 이런다고 그 자식한테만 돈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다 아들, 딸 구별 없이 뭐 n분의 1로 똑같이 5이면 5분의 1, 3명이면 3분의 1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르신의 비율이 52.3%, 어르신의 반 이상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남이 봉제사 접빈객, 제사가 얼마나 커요. 그 다음에 손님들 오면은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 뭐 교육이나 그 다음에 뭐 결혼까지 장남이 다 했기 때문에 장남을 다 주면 장남이 대리자로 다 했지만 요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인가 하면은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잘 수용하고 또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러면서 바람직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 노화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성공적인 노화인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성공적이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많이 아파서 뭐 무지무지 많이 아픈데 나 참 잘 늙었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또 잘 적응하는 거, 이것이 또 노화다. 또 그다음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풍요롭다고 느끼는 거, 이것이 노화다. 또 잘 늙어가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노화다. 정답은 없지만 대개는 성공적 노화라는 것은 이렇게 약 그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또 보면은 이 로이 앤 칸이라는 그 학자가 하버드대 교수였는데요. 이분은 성공적 노화를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정서적, 심리적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신체적인 영역은 병을 피하는 거, 병이 좀 없어야지 또 잘 늙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이제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 그 다음에 심리적 영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효능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사는데 내 역할이 이렇게 크구나, 또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뭘 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서의 그 노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 노화의 그 3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김동배라는 그런 그 분이 박사 논문을 썼어요.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한국 사람들은 성공적인 노화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봤더니 크게 이제 6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분수에 맞게 그냥 사는 거. 이것이 좋다. 그 다음에 자기 완성을 지향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있고, 내가 계획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이 성공적 노화의 요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인생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어떻게? 사회활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여가 생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하고 한 집에 살지 않으면서 원만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수용, 존재감. 나도 이렇게 보면 뭐 이 정도면 나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보람 있는 생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수용,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죠. 속상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이런 6가지가 그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6가지에 이해가 가세요? 네. 예. 그러면은 성공적 노화의 방정식이 있대요. 보니까 제디 맥클린이라는 학자가 이걸 만들었는데, 성공적 노화라는 것은 이게 건강하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을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건강 곱하기, 의미 있는 활동 곱하기, 남에게 필요한 배려를 하거나 일을 하는 거 곱하기, 재정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남에게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뭐예요? 성공적 노화다. 이 성공적 노화 지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혹시 하나가 좀 낮더라도 다른 게 또 여러 가지가 높으면 또 이 성공 방정식 그 전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뵙기에는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또 건강하시니까 여기를 오셨겠죠. 건강 안 하시면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셨는데 뭔가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이거 됐어요. 근데 의미 있는 활동이 뭐냐? 독거의 노인을 좀 도와주겠다. 그렇죠? 남에 대한 배려가 있죠. 근데 만약에 재정적 안전성, 폐지를 줍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못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좀 전부 다 만점이시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은 다 점수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미 성공적으로 늙어가는데 어느 그 다른 분보다 그 기준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늙기 위한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신체적 기능을 유지 향상,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건강한데 우리가 절대적인 건강이 있고 상대적인 건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정말 건강하고 싶은데 내 유전자가 도저히 안 돼.
근데 그거는 유전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만성 질환이 오는 것을 조금 막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오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보고요. 그 다음에 정신 기능을 잘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참여나 유대 관계를 좀 만드는 거. 이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뭐 볼링을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또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아까 백년 정원 나왔죠. 또 양봉학교도 나왔어요. 정원 가꾸기를 하거나 걷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면 사망률이 2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 젊었을 때부터 했던 것이 노년기까지 이 운동으로 인한 그런 건강 보호 효과가 노년기까지 다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하셔야 되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죠. 식습관 그렇죠. 오래된 나쁜 습관을 잇대거나 또 너무 어렵거나 또 치아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뭔지 모르고 아무거나 드시면 콜레스테롤 조절을 할 수 없겠죠. 뭐 어떤 경우는 신장이 나쁜데 뭐 짜거나 이런 음식을 드시면 안 좋은데 그걸 몰라가지고 또 뭐 드시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고치고 다른 지식을 갖추고 또 영양 섭취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그런 요인들을 수정하면은 노년기 변화에 따른 그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조절합니다. 여기 BP라는 것이 혈압을 얘기합니다. 통상 치료의 목표가 혈압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140에 90보다 아래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면 그것보다도 더 낮추는 것이 이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압이 어떤 분은 그래요. 120에 80이 정상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120에 80을 해야지 해서 뭐 200에 120 이런 분이 갑자기 120에 80이 되면 또 그건 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 봤을 때 쇼크가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혈압은 규칙적으로 혈압약을 받으러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 의사하고 의논을 해서 일정 혈압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데 생활 습관 고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봤더니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미국 국민의 50% 이상의 사망 원인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0% 이상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 조절만 잘하면 죽지 않았었는데 그걸 잘못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생활, 건강 행위나 또 생활 습관 때문에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런 그 브레슬로나 벨럭이라는 그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알라메다라는 그 지방이 있어요. 거기 있는 주민을 5년 동안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하기 위한 그 건강 행위, 그 다음에 수명하고 이제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아낸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왜 오래 살았나 하고 찾아봤더니 7가지 문제를 잘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메다 지방이기 때문에 알라메다, 그 다음에 7가지니까 알라메다 7 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잠을 하루에 7-8시간 자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거.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거. 또 세 번째는 간식을 안 먹는 거. 네 번째는 담배를 안 피는 거. 5번째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마르거나 너무 뚱뚱하지 않게 우리가 말하는 이상 체중, 좋다라고 생각하는 체중보다 한 5% 정도가 덜 되거나 아니면 20% 이상 더 과체중 되지 않게끔 하는 거. 여자는 10% 이상 과체중 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금주, 담배,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신다고 할 때는 약간 마시는데 이제 술이란 것은 약간 마시면 그냥 계속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사실은 약간 마시는 것이 더 좋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그 알라메다 7에 들어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여기 여러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응? 몇 가지 해당이 되세요? 3가지. 또 몇 가지 해당이 되세요? 4가지. 또 2가지. 7가지 다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존경합니다. 예. 또 몇 가지? 3가지, 4가지, 뭐 7가지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건강행위 7가지 중에서 이 실천을 6 내지 7개. 이 연구 결과에서 보면 4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45세인 사람이 6가지 내지 7가지를 했을 때는 33년을 더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를 하면 28년, 3개 이하면은 22년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습관 수정으로 더 살 수 있는 게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면은 33년 더 사는데 3개 이하면 하면은 22년이 기대 여명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수명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신체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운동하고 생활습관 수정하고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참여나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적극적 참여나 유대관계 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 유대가 없다. 이것은 그 건강을 해치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독거노인들이 사회적 유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그 건강에 문제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뭐가 되겠어요? 사회적인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를 해주면 정서적이나 또 물리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직접적인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잘 되면 노화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완화하거나 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자입니다. 가장 큰 지지 자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가장 큰 그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봤어요. 봤더니 배우자가 있는 분의 건강 상태 24.1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24.1%예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11.8%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배우자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는요, 남자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 배우자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여자한테 남자 배우자보다. 그러니까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분의 건강 상태 좋다는 게 27.5%예요. 여자는 배우자가 있어서 좋은 게 19.6%예요. 그래서 뭐 남편이 그 크게 여자 노인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그 할머니, 그 여자 그 배우자분들한테 더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외국에 살고 있는 오빠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전화하면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오빠, 언니한테 잘해. 언니한테 잘하고 무조건 언니 하자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오빠 나이 들어가지고 언니한테 잘못 보이면 오빠 팔자 망치는 거니까 정말 잘하라고. 근데 우리 올케는 제가 그렇게 그 오빠한테 좋은 조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아침 식사하는 비율을 보면
남자 그 배우자 있는 사람은 아침을 94.9% 대부분 아침을 드십니다. 근데 배우자 없는 사람은 한 89.4%, 5% 이상 더 아침을 안 드시게 되죠. 잠자는 것도 배우자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자는 비율이 83.2%입니다. 배우자 없는 사람은 76.1%. 운동도요, 배우자 있으면 44.4%, 없으면 32.1%예요. 정기검진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있으면 79.5%, 없으면 67%. 그러니까 배우자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건강하고 잘 지내시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독거노인들은 또 이런 면에서도 독거노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좀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지금 노인들은 옛날 그 노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인터넷 이용률 60세 이상의 24.4%. 인터넷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홈쇼핑 그것도 삽니다. 인터넷 뱅킹 뭐 은행에다 돈 넣고 빼고 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하고, 그것뿐만 있어요. SNS 요새 카톡 해가지고 뭐 다 막 뿌리고 뭐 하는 거 노인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와 그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인지기능이 가방끈이 긴 사람들, 고학력자가 조금 더 좋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꼭 높아서라기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인생 초기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교육이 그 뇌순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 정신기능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또 고학력자들이 또 독서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또 그 고학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장기를 한다거나 바둑을 둔다거나 뭐 낱말 채워넣기 한다거나 기도문을 외운다거나, 또 아니면 뭐죠? 많은 분들이 그 치매 예방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자꾸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하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신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능하고 신체적 건강. 폐기능이 좋아지면 신체적 건강이 좋아지는데, 폐기능은 또 뭐예요? 운동을 통해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인지기능도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는 것이 기억, 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신체, 뭐 사회, 정신 다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 결국은 다 통합적으로 해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생산적인 활동하는 거, 유급으로 돈 버는 거, 월급 받는 거 이것만 하는 것보다 비공식적인 도움, 또 무급의 자원봉사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건강활동가, 햇살활동가 이렇게 되는 것이 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 다른 분을 돕는 것뿐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를 보니까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나이 든 이웃을 돌보는 분이 있습니다. 80세 남자분인데. 근데 이제 어미닭이 뿅아리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는데 참 고마워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존재감, 이걸 느끼기 때문에 또 나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은 80세 된 분인데요. 어린이집에 급식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내가 활동적이 되고 어디 나가야 되니까 씻고 머리라도 빗고 옷이라도 차려입고 다게 되니까 생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정원 가꾸기 하는 거예요. 이제 식물들 가꾸는 거 하니까 그 식물들하고도 영적 교감과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또 그다음에 개를 키우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정신적 기능을 향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우정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단체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경우는 79세 된 어떤 여자분인데 일주일에 3번 걷기를 하는데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친한 친구만 했죠. 하다가 보니까 사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또 친구들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옛날의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주변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또 단체라든가 이런 그 유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살면서 조언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아주 좋다. 왜냐하면 배우자도 다 떠나고 없었지만 내가 또 다른 단체나 그런 그 돼서 유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 정신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노후를 잘 준비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노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분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분이 67세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셨어요. 그 한글도 모르셨대요. 그러고 나서는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방송통신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또 대학도 방송통신 대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수필가로 등단을 하고 84세 이번에는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주도에 사시는 그 김영이라는 분인데 84세십니다. 이분이 했던 시 중에서 일부 앞부분만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그 제목이 그리움이에요. 이 가슴 아리는 그리움이 귀한 그님이기에 이렇게 버텨내렵니다. 남은 그리움은 나에겐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시가 아주 좀 감성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하는데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분은 보면은 이분이 이쁩니까? 근데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왜? 이분은 얼굴만 봐도 이분의 인품이 딱 나타나는 것 같죠. 그래서 정말 피부를 보면은 다 늙어서 쭈글쭈글하고 이러지만 우리가 이분을 보면은 늙어서 참 추하다 보기 싫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유일한 씨는 어떤 분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제약회사 설립해서 맞습니다. 하셔갖고 했는데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식들한테 안 줬어요. 공부 가르쳐 줬으면 됐다. 이렇게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결혼을 안 한 여동생이 있었나 봐. 여동생한테는 땅을 조금 줬는데요. 어디냐면은 그 유한 공고 있는 그 옆에 그러면서 땅을 줬는데 그 땅도 준 거 아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땅을 줬는데 학교 옆에 울타리 치지 말아라. 애들이 언제든지 여기 마음대로 올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해서 또 그 여동생도 보면 유제라 봉사상 해가지고 지금도 그 자기 남은 그 돈 가지고 봉사상을 계속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분들이죠. 이분은요, 누군지 아셔요? 예? 오드리 헵번이죠. 이 얼굴도 이쁘지만 이 얼굴도 이쁩니다. 왜? 이분은 저렇게 아름다운 세계적인 여배우가 나중에 뭐 하셨어요? 아프리카 가서 정말 이런 애들 데리고 봉사활동하고 또 대를 이어서 이분의 아들까지 그렇게 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어떻습니까? 워런 버핏이라고요. 이분 또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또 자기가 그 재단을 안 만들고 사회 환원하면서 누가 빌 게이츠한테 줘서 너 하는데 이 돈 가지고 같이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산 물려주면 자식 망친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셨죠. 근데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들 보면 뭐예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남을 위한 배려도 있고 사회활동도 잘하고 의미 있는 일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공적인 성공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늙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잘 늙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그런 노후 생활, 준비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